저는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바이오 플라즈마 연구실에 있는 조강섭 교수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40년 동안 플라즈마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플라즈마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1부와 2부 각각 한 10회에 걸쳐서 여러가지 플라즈마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 문제를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핵융합 플라즈마로 박사학위를 하고 88년도부터 광운대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이오 플라즈마 관련 200여 편의 국제 SCI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1부에서는 플라즈마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인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는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플라즈마는 우리가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물리를 배울 때에 물질의 상태를,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상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는 물질의 상태를 제4의 상태까지 4개의 상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라즈마가 이제 생활 현장에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볼 때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에 에너지를 가해서 녹이면은 물이 되고 액체가 되죠. 이 액체에 에너지를 더 가하게 되면 이때 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주로 말합니다. 열을 가하면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100도 이상 가하게 되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를 우리가 가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플라즈마 상태는 이러한 가스 상태에다가 또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가스 입자의 분자나 원자가 이온화가 됩니다. 일종의 방전 현상이죠. 방전에 의해서 이온화된 기체를 갖다가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명명을 합니다. 플라즈마의 원어는 마치 이 플라즈마 상태는 전자와 이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과 전자가 같이 있는 이온화된 기체 상태를 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만, 어원 자체는 이 몰딩이라는 그런 이태리 라틴어의 그런 뜻입니다. 이 플라즈마의 상태와는 큰 연관이 없는 그런 용어지요.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플라즈마를 가지고서 그동안 많은 산업계나 또는 현대 실생활에도 많이 플라즈마가 적용되는
물질의 제4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즈마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가스 상태, 물은 수증기라고 하죠. 가스 상태는 물 위에도 수증기 위에도 여러 가지 가스가 있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에다가 주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온화가 돼서 전자와 이온이 분리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플라즈마란 뭐냐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플라즈마가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실생활에 이 플라즈마 상태는 대표적으로는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뗀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프레임이라고 하죠. 화염이 발생하죠. 그 화염을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촛불을 켜게 되면 그 촛불의 상태는 바로 그 안에는 전자도 있고 이온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나이타로 가스 불을 켜면은 전자 레인지나 이런 가스를 우리가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을 붙게 되죠. 그 불이 바로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천둥 번개가 바로 이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지구와 구름 사이에 고전압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러한 번개불 자체가 바로 순간적인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지방에 가면은 밤하늘에 여러 가지 밝은 여러 가지 색상의 이런 그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로라라고 하는데 이 오로라도 밤하늘에 극지방에 나타나는 플라즈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구상에는 사실상 땅은 고체고 또 바다는 액체고 공기는 기체인데 요행이 지구상에는 플라즈마 상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플라즈마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작불이라든지 프레임을 말하는 거죠. 불꽃, 촛불이라든지 이런 상태 정도가 플라즈마 상태인데 우주 전체로 보면은 플라즈마 상태가 90%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지구는 고체, 땅, 액체, 바다, 공기는 기체이고 플라즈마 상태가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성이라 하죠. 항성 중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항성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바로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태양의 플라즈마는 주로 힐륨 또는 수소 성분의 플라즈마입니다. 대부분의 항성이 플라즈마 상태이고 우리가 지구,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이런 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항성의 주위를 도는 그 행성들은 대부분 플라즈마 상태가 아닙니다. 태양만 유일하게 플라즈마 상태인데 태양 주변이나 또는 우주 전체로 은하계를 보면은 태양과 같은 항성 덩어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주 전체 스페이스의 상태는 대부분 플라즈마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우주 물질은 이상이 바로 플라즈마 상태이고 기체나 고체 상태는 그렇게 우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유독 지구만 땅 고체고 또 액체 바다고 또 공기 이렇게 3태가 주로 많이 지배를 하고 플라즈마 상태는 지상에는 이런 라이팅이나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그 불꽃 자체가 플라즈마인 상태인 조금 지구는 플라즈마 상태가 많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과학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이 플라즈마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의 이용도는 바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형광등입니다. 조명등이 주로 그동안 형광등을 많이 썼죠. 그보다 더 먼저 개발된 것이 바로 네온 사인입니다. 네온 사인의 이 방정관이라는 것은 유리관 내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가스를 넣고 전압을 가합니다. 전기장을 가하면 여기에 네온 사인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빛이 나와서 조명등이나 이런 네온 사인 등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현재도 네온 사인 등이 많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광등과 네온 사인 등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모두 LED 등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고 이제 향후 10년 정도 되면 네온 사인이나 형광등 조명들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정관에서 모두가 LED 등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전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플라즈마 상태가 바로 네온 사인이나 형광등 같은 방정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플라즈마의 산업적 이용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나 테레비, LED, TV나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이 바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이 플라즈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에서는 주로 플라즈마 스퍼트링이나 플라즈마 에칭이나 플라즈마 데포지션이나 플라즈마 클리닝 방법을 써서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때 웨이퍼를 만드는 플라즈마 장치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진공 챔버에 진공을 하고 공기를 뻗고 이 극을 두 개를 넣고 이 양극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플라즈마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를 가지고 반도체의 미세 회로 패턴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쓰고 웨이퍼에 코팅을 한다든지 특별한 IC 패턴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플라즈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60% 이상이 플라즈마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야로서는 이 테레비 분야인데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이 LCD 테레비를 만드는 기법도 모두 이 플라즈마 챔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합니다. LED 패널을 만들어서 이 큰 유리판에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LED TV를 만들고 최근에는 OLED도 만들고 있고 과거에는 PDP 텔레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두 LCD나
또 LED, OLED 텔레비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반도체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또 하나 이 플라즈마를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핵융합로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50년 이상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핵을 원료로 하는 전기 발전은 핵분열, 원자로라고 합니다.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주로 우라늄이나 프로튬을 핵을 분열을 시켰을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핵 분열에 의한 원자로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도 원자로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분열에 의한 핵 원자로는 예를 들면은 원자로 하나가 소양강 댐에서 발전하는 전기의 한 100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원자로가 지금 잘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도 궁극적으로는 우라늄이나 프로토늄을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즈마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 인류 에너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은 1950년도 우리가 핵 분열에 의한 원자로를 만든 이후에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플라즈마 하는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 7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핵융합 발전, 핵융합 기술을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핵융합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핵융합로의 사례는 하나, 태양이 전형적인 핵융합로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하자는 것은 자그마한 태양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양이란 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창조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핵융합로를 성공한다면은 창조주에 버금하는 그런 수준의 과학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핵융합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신이 인간에게 에너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과학자들에게 임무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보면 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핵융합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고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도 이 핵융합 발전 연구를 과거에 꾸준히 해왔고 저희 나라는 1993년도 김영삼 정부 들어서부터 핵융합로를 위해서 연간 2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핵융합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가 산업적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핵융합 발전 이런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고 처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방정관을 이용한 조명 등으로도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그 외에도 플라즈마 토치라 해가지고 막 일종의 고열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수천도에 해당하는 고열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철판을 자르기도 하고 융착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 기술은 이런 고열 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사용해서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에 일반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많은 공해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플라즈마 토치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이 소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도 해외도 이러한 고열 플라즈마로 소각을 하는 기술도 많이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치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미니 토치를 만들게 되면 이런 미니 토치를 가지고서 우리 바이오 의료 쪽에, 특히 의료 분야에 사용하는 기술도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즈마 기술은 과거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위 오존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오존수를 만들어서 주로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기술입니다만은 상수도의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상수도원에 물을 소독을 하는 것은 주로 염소를 사용해서 물을 소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소로 물을 소독해서 각 가정에 물을 보내게 되면 염소 냄새도 나고, 또 이 염소에 의한 물이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10여 년 전부터 유럽,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도 모두 이 염소 소독을 하지 않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오존수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오존수 소독은 현재 저희들이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생수 공장에서 생수를 제조를 해서 마트에 보내면은, 마트에 보내서 진열대에 놓으면은 며칠 못 가서 그 생수는 다 썩어버려서 우리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생수를 유통을 한다든지 마트에 오래 몇 개월 진열을 해 놓아도 이 생수는 절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맑은 물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오존수에 의해서 이 생수를 갖다가 드링킹 워터라고 합니다. 를 소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깨끗하고 또 맛있는 생수를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플라즈마가 현재 사용하는 분야가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수원의 이 물들을 그냥 마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특히 콜레라나 이런 것들, 수인성 전염병이라 하죠.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설사가 난다든지 콜레라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우리 많은 인류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상수원 수처리를 플라즈마 기술로서 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우리가 가정에 공급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런 전염병도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광범위하게 지금 기술이 이제 진척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식물 재배에도 플라즈마 기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플라즈마를 우리가 농작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농작물의 각종 해충이나 각종 병원군에 의한 그 감염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에 농작물이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병해충 없는 아주 깨끗한 우리가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하는데도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 우리나라 말에 천둥번개가 많은 해는 농작물이 풍년이 들고 전염병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경험에 의한 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천둥번개가 많은 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둥번개가 바로 플라즈마인 것입니다. 그 플라즈마 때문에 병해충이 방지가 되고, 플라즈마에 의하여 농작물에 이로운 그런 이로운 물질들이 많이 발생해서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년이 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는 현재 10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왔고, 최근에는 농작물 재배에도 플라즈마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플라즈마를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플라즈마는 우리가 진공 챔버 속에서 양극판에 금속에다가 전기를 가합니다. 교류나 이런 또 우리가 고전압 DC 전압이라고 합니다. 또는 RF 라디오 프리퀀시에 하이 프리퀀시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플라즈마가 만들어져서 반도체나 우리가 디스플레이 TV를 만드는 이 공정에 사용하고 있고,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방정관에 의해서 조명등이나 형광등이 개발돼서 그동안 우리가 윤택하게 좋은 조명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설명한 대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해서 철판을 자르거나 또는 공해가 없는 소각장 같은데 대형 플라즈마 토치 장치를 써서 소각하는 기술도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100여 년을 가진 이제 플라즈마에 의한 오존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질 관리를 한다든지 공장 폐수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고, 최근에는 과거 플라즈마 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20년 전부터 바이오 의료 분야에 이 플라즈마가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플라즈마는 이제 공기를 원료로 하는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소위, 이건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공기를 이용한 무선 방전 방식에 이것을 유전 장벽 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100여 년 전부터 써서
우리가 상수원을 소독한다든지 이런데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는 이런 것을 소형화해서 우리가 탐침 끝에다가 전압을 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일종의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전은 플라즈마 중에 소형 마이크로 방전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방전이라든지 전문용어로 스트리머 방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써서 우리가 음이온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또 방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방법인데, 특히 제가 자세히 소개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대기 플라즈마의 발생 방식은 과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대형 방전 방식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평판 위에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반도체에서 쓰는 방식이고, 이 외에 공면 면상에서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렇게 발생하는 방식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특히 바이오 의료 플라즈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 개발을 과거 20년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은 벌써 3, 40년 전에 개발된 이오나이저라든지 아이언 크러스트라든지 일본 샤프사에서 개발한 침상형 전극 끝에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작은 마이크로 아주 작은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고, 또는 브러쉬용 탄소 브러쉬를 써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도 많은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음이온 또는 이온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오나이저, 탄소 브러쉬형 이오나이저, 또 침상형 이오나이저, 이온 클러스터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주로 저도 이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해서 상품화도 했습니다만은, 소위 플라즈마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작은 소자, 반도체 소자처럼 또는 LED 다이오드 소자처럼 소자화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자화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그마한 소자와 또 전원 장치도 조그만하게 해서 우리가 가정용 전원을 이용하면 이 플라즈마 PD 소자, 플라즈마 방출 다이오드 소자에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오존 발생 장치에서는 우리가 UV 램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UV 램프를 이용해서 컵을 소독한다든지, 또는 실내외 소독 장치에는 이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데 UV 램프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UV 램프에서도 이 주위에서는 미량의 사실 오존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이런 UV 램프의 소독 작용은 주로 오존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플라즈마 장치도 사실은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오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오존에 의해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유기 기체를, 나쁜 기체들을 우리가 분해시키는 그런 장치를 많이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대기, 공기 플라즈마 발생 방법이 앞에서 말한 아주 미니
미니 jet입니다. 미니 jet를 플라즈마 jet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레이저 빔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빔은 우리가 인체 피부에 지금 손에 이렇게 쪼이면 이래 여러 가지 피부를 갖다가 치료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빔은 시원한 빔입니다. 그래서 일면 콜드한 플라즈마라고 레이저와는 달리 아주 콜드 플라즈마입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패널 대규모 면상에 괄호 1m, 세로 1m 되는 면상에 많은 면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방식도 있고 또 플라즈마를 우리가 플렉서블한 패널에 발생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현재 플라즈마 피부 미용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인체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와 면 사이에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의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방식이 바로 대기 플라즈마입니다. 대기 플라즈마의 특성은 이와 같이 보랏빛이 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는 방식의 플라즈마 패치도 현재 이 기술이 많이 개발돼서 언젠가는 인체 피부를 우리가 패치를 이용해서 인체 피부를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방출 소자 마치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처럼 소자처럼 반도체 소자처럼 아주 마이크로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자 기술도 이 플라즈마 소자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써가지고 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이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은 이 플라즈마, 공기 플라즈마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 플라즈마는 아까 우리가 반도체를 우리가 제조를 할 때 그때 플라즈마는 대부분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 반도체 제조용 가스는 주로 아르곤 가스를 쓰든가 또 불활성 가스를 쓰든가 또는 불소를 쓰든가 염소를 쓰든가 여러 가지 가스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공기 플라즈마는 우리가 대기 플라즈마는 공기를 우리가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기 플라즈마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는 산소가 20%고 질소가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량의 다른 기체들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산소 20, 질소 80%가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데 이 공기에다가 어떤 조그마한 영역에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주면은 이런 산소와 질소가 이온화가 됩니다. 방전에 의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전의 예는 우리가 번개를 친다는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이온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되면서 번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번개가 보랏빛이 나는 것이 바로 에어 플라즈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온화가 되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인데 이 공기 중에 이 분자, 산소와 질소의 분자의 밀도는 단위 큐빅미터당 10의 25성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극히 일부만 플라즈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 공기 분자 1ppm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가 1ppm이라는 것은 뭐냐면 ppm은
100만 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particle per million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가 플라즈마가 만들어집니다. 이온이나 전자의 수가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라즈마 뿐만 아니라 이온이나 전자뿐만 아니라 질소나 이런 산소들이 여기종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완전히 이온화되면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은 이온화되지 않고 이 분자들이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들뜬 상태의 입자들을 우리가 여기종이라고 합니다.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라디칼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계 여기종, 질소계 여기종, 질소와 산소가 융합된 여기종,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플라즈마의 밀도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공기는 10의 25승계 중에 10의 19승계가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여기종들은 산소계는 10의 21성, 플라즈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질소는 10의 19성, 플라즈마의 밀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질소와 산소계도 그보다는 작지만 상당량이 이런 여기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는 플라즈마가 만들어짐으로써 플라즈마 고유의 빛을 내게 됩니다. 비저루가. 그래서 공기 플라즈마의 빛은 보통 보라색 빛이 포로스름한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포로스름한 빛은 바로 전자나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자외선도 만들어지고 저외선도 만들어지고 적외선도 만들어지고 IR이라고 합니다. IR, 인프라레드라고 하고 이거는 UV,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서 약간의 열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인 것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플라즈마들은 보통 산소나 질소, 공기는 상당히 안정된 분자들입니다. 안정된 분야라는 것은 안정되다는 말은 다른 제3의 물체하고 결합을 잘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소는 상당히 안정됩니다. 근데 산소는 그래도 질소보다는 결합력을 갖습니다. 즉 산화력을 갖습니다. 산소가 금속에 닿으면 일정 부분 금속을 산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중성의 산소나 질소보다는 이러한 플라즈마나 이런 라디칼이라는 뜻 자체가 아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excite 돼 있다. 아주 레디칼하다. 급진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이런 입자들은 다른 제3의 입자, 제3의 분자, 제3의 원자하고 결합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즉 전자나 이온이나 이런 산소계 라디칼이나 질소계 또는 질소산소 결합되는 이런 라디칼들은 이런 중성산소나 에어의 산소나 질소보다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높은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제3의 기체의 분자나 제3의 원자나 제3의 금속이나 어떤 물질에 닿으면 또는 인체에 닿게 되면 이거는 바로 없어져 버리는
다른 제3의 물질과 결합을 잘하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제3의 물질에 줘버리고 자기는 다시 안정된 산소나 질소로 이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라디칼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이런 라디칼들이 왜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미세 패턴을 우리가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세 패턴을 우리가 가공하는데 이제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특정 부위를 우리가 없앤다든지 할 때 이런 라디칼을 사용하면 아주 미세한 골도 우리가 팔 수 있고 미세한 패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플라즈마 입자들이 아주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이런 높은 에너지를 써서 어떤 실리콘의 그 미세한 골을 판다든지 실리콘 웨이퍼에 만들어진 어떤 회로를 갖다가 에칭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좁은 영역의 기체를 에어 기체를 플라즈마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러한 플라즈마 입자 라디칼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체니까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런 플라즈마나 전자나 이온은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 정도 짧으냐면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세컨드의 라이프타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라이프타임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산소나 질소로 공기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는 물론 라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진 공간에서만 존재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플라즈마 라디칼들이 확산돼서 공기 중에 나가면 바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잘 없어지지 않고 강한 전기장에서 많이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이 긴 것이 바로 이 오존입니다. 오존. 여기에 산소계 라디칼 중에 이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오존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오존은 라이프타임이 수시간도 갑니다. 공기 중에. 그래서 수시간 동안 이렇게 확산돼서 주위 공간으로 쭉 퍼져서 오존이 존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특히 RONS 이런 것들 또 RNS도 상당 부분 이렇게 라이프타임이 꽤 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확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전자나 이온이 이 대기 중에 수분을 만나게 되면 수분과 결합해서 음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음이온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이온이나 이런 오존이나 이런 RONS, O와 N이 결합한 NO 계열의 이런 입자들이 이제 이 대기 중에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작용이 하나가 바로 살균 작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살균력이 좋은 입자가 바로 오존입니다. 이 오존을 이용하고 또는 음이온도 살균 작용을 합니다. HO의 화합물이라고 음이온의 정의는 HO의 화합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이온도 살균 작용을 하지만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이 오존에 비하면 극히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라이프타임이 아주 긴 오존이 공기 중으로 많이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오존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수원을 소독하는 등 여러 가지 공장 폐수도 처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각 작용도 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멸균 작용을 오존
하기 때문에 강력한 멸균제입니다. 아주 천연의 멸균제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멸균에 이용을 하고, 또 이 NO 계열의 이런 라디칼들의 라이프 타임이 또 오존만큼 상당히 깁니다. 멀리까지 갑니다. 이런 NO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비료의 성분입니다. 우리가 비료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 성분과 인 성분을 우리가 비료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이 질소 성분, NO는 이런 라디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인체 피부나 이런 데 닿으면 에너지를 이렇게 높은 에너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쉽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이 질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NO 계열, 특히 NO 계열의 이 라디칼 입자를 이용해서 피부 재생 효과라든지 농작물을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플라즈마 특성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플라즈마는 산소와 질소로 구성된 대기는 강한 전기장애에 있어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많은 에너지가 높은 여기종, 들뜬 상태의 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플라즈마들이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데, 전자나 이온은 대부분 나가자마자 멀리 못 가고 바로 산소나 질소로 환원돼 버리고, 특히 멀리 나가는 것들이 두 가지, 오존과 NO 계열의 라디칼입니다. 물론 수증기를 만나면 음이온도 미량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산소를 이용해서 멸균에 사용하고 천연 멸균제가 되는 것이죠. 또 NO를 사용해서 농작물이나 인체, 피부세포 재생 바이오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대기 플라즈마를 바이오 의료용에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플라즈마의 기초 특성에 대해서, 특히 대기 플라즈마, 또 플라즈마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부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